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20대 대선이 폭로와 고발전으로 치달으면서 대선 이후엔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정이 운영될 거라고 여기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선거학회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양당 후보가 당선된 뒤에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국민은 두 후보 모두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고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와도 대담을 가졌습니다. 당내에서는 불교계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정청래 의원의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영유아들에게 하루 세끼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소득세 공제를 늘리는 생활 밀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 합류 조건으로 재보선 전략 공천을 요구하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인정한 양모 전 검사와의 유럽 여행과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단체 여행으로 다녀왔고 현지에서 체코 대사를 만나기도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체코 대사는 김 씨 일행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단독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통화 내용 대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기준으로 평균 7,000명이 되면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의원의 코로나19 진료 참여 역시 단계적으로 이뤄질 거라며 내일 의료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대응 단계 돌입 기준으로 밝혀온 하루 확진 7,000명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확진자가 7,000명을 넘는다고 곧바로 방역과 의료체계를 전환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확진자가 요일에 따라 증감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하루 확진 규모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해외 유입을 뺀 지역사회 발생 기준으로 하루 확진 평균 7,000명이 추세가 되면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넘어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와 의료 대응의 초점은 위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맞춰집니다. 먼저 오미크론 확진자도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전환했고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열흘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PCR 검사는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집중되고 신속 항원 검사가 본격 시행됩니다. 델타 변이에 있어서는 중환자 진료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면 오미크론 변이에서는 중환자에 대한 역량도 확보해야 되지만 경증 환자와 자가격리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네 의원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핵심인데 야간이나 휴일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의료체계가 하루아침에 100%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네 의원의 참여 역시 점진적으로 진행될 거라며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대비한 의료 대응체계 개편안을 내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규모보다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대응 체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800명 가까이 늘며 6,603명입니다. 일주일 전, 2주일 전과 비교하면 2,400여 명 급증했고 신규 환자가 6,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24일 이후 27일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두세 배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미크론은 지난 12월 1일, 12월 첫째 주차에 국내 첫 감염이 확인되었고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까지 약 8 내지 9주 정도가 우세종화에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증가는 한동안 불가피하다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등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는
확진자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최소화되도록 대응 체계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의 핵심 변수인 고령층 확진자 증가율이 10% 미만으로 크게 줄어든 것은 다행이라며 이는 60세 이상에서 3차 접종률이 올라간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면 1, 2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설 연휴 전에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가 좋다며 의료 현장에서 적극 처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하면 오미크론 변이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가 최대 29배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 3차 접종이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라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백신 3차 접종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얼마나 무력화할 수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 델타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오미크론에도 유의미한 예방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로 1, 2차 접종을 마친 뒤 파이자로 추가 접종을 진행한 그룹에서는 3차 접종 전보다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 항체가가 2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파이자로만 3차 접종까지 진행한 그룹은 접종 전보다 오미크론 중화 항체가가 17배,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 뒤 파이자로 2, 3차 접종을 마친 그룹에서는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룹별 대상이 10명에서 15명으로 규모가 작고 60살 이상 고령층은 제외됐다는 한계가 있지만 3차 접종 효과가 오미크론에도 분명히 확인됐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절대적인 중환응을 나타내는 수준은 델타 균주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 조속한 3차 접종이 무엇보다도 강력한 방어 무기가 실험처럼 3차 접종 뒤 2, 3주가 지났을 때는 감염 예방 효과가 높지만 10주가 지나면 백신 효과가 40% 안팎까지 급감한다는 해외 연구 자료와 관련해서는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오래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따라서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위중증 예방이나 사망 예방 효과는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0% 이상. 실제 이달 1주차 확진자의 중증 진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 3차 접종군은 미접종 확진군보다 중증 사망 위험이 90%나 낮았습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되더라도 3차 접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국내 3차 접종률은 60살 이상 고령층이 84.1%에 달하지만 18살에서 59살은 41.4%에 그쳐 청장년층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중요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우리나라를 문화 콘텐츠 세계 2강으로 만들겠다며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연말정산 공제폭을 확대하고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맞섰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캐주얼 점퍼와 비니 차림으로 댄서들과 춤을 춥니다.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에 집중한 하루. 한국을 미국과 함께 문화 콘텐츠 세계 2강 반열에 올리겠다는 문화예술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을 2배 이상 늘리고 K 콘텐츠 밸리를 조성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와의 온라인 대담에서도 문화 콘텐츠의 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블랙핑크와 롤링스톤스가 만나는 빅파티를 꼭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 3가지를 한꺼번에 꺼내 맞불을 놨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폭을 확대해 봉급 생활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물가 상승과 최저 인건비 상승에 맞게 인적공제, 본인기본공제액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하루 3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건 유치원에 가건 시설 유형별로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나지 않도록 모든 유아가 동일한 누리과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을 자랑해온 만큼 반려동물 진료에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치료비 일부를 소득공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지지율 초접전에 들어선 두 후보. 설 연휴 전까지 상승 기류에 먼저 올라타기 위해 연일 유권자 맞춤형 핀셋 공약으로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별 유권자 한 명 한 명에게는 세심한 약속으로 와닿을 수 있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 실현할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해인사 관람료를 이른바 봉이 김선달로 비유해 불국의 반발을 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정청래 의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자진 탈당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솔직히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선당우사 하잖아요. 네. 지금만큼 선당우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등의 불똥이 불교계 내부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계속된 사과에도 조계종 측은 내일 전국 승려대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 불교계 사회단체는 승려대회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보다 2배 이상 많이 나왔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일평화 불교연대는 온라인으로 실시한 전국 승려대회 찬반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승려 942명 가운데 반대가 601명으로 64.3%, 찬성은 301명, 32.4%에 그쳤다고 소개했는데요. 그러면서 승려대회 강행 배경엔 불교에서 실세로 꼽히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교계에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 강행하자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 또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 영향이 큽니다. 자승 총무원장이 지금 총무원장도 아니면서 상황처럼 통치하고 그리고 이제 총무원 자체를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이 승려대회를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의 어떤 권승에 의해서 이 종단의 일들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이건 94년 이후에 어떤 총무원을 개혁하고 종단을 개혁한 것을 아주 수포로 돌리는 퇴행적인 처사라고 봅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을 지낸 허정 스님 역시 방송에 출연해 이번 승려대회 개최가 불순하고 정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종단이라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으니까 승려대회를 하지 않아야 되고 대선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를 조절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여기 보여야 되는데 사과한다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하면서 사과를 안 받으면서 그 명분으로 승려대회를 계획한다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불손하고 뭔가 좀 정직한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조계종 측은 종단이 하나의 개인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내부 절차가 있다며 이런 문제 제기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종단이라는 시스템이 개인 한 분의 그걸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저희 내부 절차라는 게 다 있고 저희가 각 그런 승려대회를 봉행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들을 다 거쳤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회의라든지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이라든지 그래서 범대책위를 구성을 했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대표성을 가진 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일부에서 제기하는 그런 거랑은 좀 사실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오늘 조계사 앞에서는 조계종이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며 이렇게 규탄 결의대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전국 승려대회 당일인 내일도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자칫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측이 이번 승려대회에 4,5천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현행 방역 지침은 종교 행사 시에 백신 접종자만으로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하고 있어서 방역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였습니다. 네, 그러면 전국 상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의원이 그동안 뭐 못 만나고 있는지 안 만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드디어 어제 한 2시간 반 만났습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이 이게 조금 애매하고도 좀 들어주기 어려운 전제 조건을 딱 걸어버렸어요. 두 가지를 걸던데.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걸었는데요. 첫째로 건 게 뭐냐면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하는 조치를 해달라. 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라. 이게 이제 사실은 본인이 그 청년들과 소통하는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알려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났으면 이게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후에 당내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국정 운영 능력 담보 조치 중에 하나로 인사를 추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고 그것이 이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킨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뭐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저 들어가려면 연습 문제를 줄 테니까 먼저 풀어보십시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문제는 좀 대선 막 치러했는데 대선 다음에 있는 지방선거에 누구를 앉혀주시오라고 전략공천을 한다? 조금 부담스럽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그럼 홍준표 전 대표는 내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 들어주면 내가 상임 고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요구 조건이 사람을 전략 공천해달라 이런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대구의 지역구에는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이 두 분이 다 사실은 지난번 경선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경선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지선언도 했지 않습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결국 보훈 인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선대본부에 들어가서 일을 해주면서 조건을 달아서 본인의 측근들을 공천을 받게 하는 거 이건 누가 봐도 구태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게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것인데 경쟁하지 않고 가능한 전략 공천은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물론 불가피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처럼 뭔가 자리를 가는 대신 뭔가 두 개를 원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은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비판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대선을 앞두고서 불거지면서 상당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직접 홍 의원하고 부딪힐 수는 없는 문제니까 저는 뭐 원칙적으로 그런 거에는 관여를 안 하죠라고 했는데 대신 이제 권영세 본부장이 나서가지고 강하게 칩니다. 한번 그 장면을 보시죠. 파열음이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들으셨겠지만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서로가 미는 사람이나 또는 후보 입장에서는 다 본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은 대선 국면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채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당원 자격도 없다, 방자하다. 사실 상당히 좀 이렇게 날선 말들인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때는 의원총회도 열리고 초선 의원들이 결의도 하고 막
거세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뭐 명분 삼아서 잠깐 들어왔습니다만 이 사태는 어떻게 봉합이 될까요? 제가 볼 때 이건 봉합이 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냥 조건 없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주장하는 두 개 주장을 받아들이면 해결이 되죠.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면요. 아까 예를 들으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의원들의 총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그것이 이준석 대표한테 압력이 됐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홍준표 전 대표의 저런 행동에서 당에서 얼마나 많이 이 지지를 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지지가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공천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내에 있는 여러 의원들이나 아니면 당내에서 활동하는 분들 입장에서 공천에 관심이 많고 또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당내 분란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대선 전국에서 이런 얘기가 불거지는 것 자체를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내 지지 기반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관철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도움이 필요하고 2030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홍준표 전 대표를 끌어안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지만 해결 방법은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 말고 윤 후보 캠프에는 또 곤란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무속인이 그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국민의힘 해명을 들어보면 선거 때 뭐 한팔 거들겠다고 나선 사람도 많고 지나가다 들려가지고 괜히 아는 척하는 사람도 많고 뭐 그런 거 아니겠는가 했는데 한편으로 또 엉뚱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빚어지는 이제 사태의 전개 과정이 본부 내에 어떤 알력 관계 때문에 이렇게 빚어진 거다. 이제 이 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해명하고 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분 전모 씨인데요. 전모 씨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제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지금 말씀은 완력 싸움이에요. 대표적인 게 언제냐면 15일 날 부산에서 일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근데 이 14일부터 1박 2일 동안 부울경 지역을 돌면서 유세를 했는데 그중에 15일 일정이 보통 이제 후보의 일정은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없고 만날 사람 많고 가야 할 장소도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촘촘하게 짜여 있는데 일정팀이 그걸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대본부에서 일정팀하고 조율해서 어디 간다. 근데 15일 날 부산 가서 일정을 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일정 하나가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그 일정을 이제 이건 언론 보도입니다. 끼어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고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냐면 이 네트워크 본부. 이번에 해산된 네트워크 본부의 본부장인 오울섭 본부장이 얘기를 해서 부산에 있는 모 인사를 만나도록 후보와 그렇게 조율했다라고 하는 게 언론의 보도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여기서 일정팀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본부가 일정팀의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율 없이 그냥 갑자기 집어넣어서 후보를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하는 이런 것. 그래서 상당히 반발을 했고 불만을 많이 표시했다는 게 언론의 보도거든요. 물론 이제 보도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팀에서 네트워크 본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 이제 건진법사라는 인물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이제 뭐 후속 취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이 방송에서 공개된 뒤로 근데 지지율의 변화가 별로 없다. 오히려 윤 후보는 또 오르고 있다. 이거는 그만큼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추측이었구나라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영향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도리어 올랐고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약간 떨어진. 물론 이제 두 사람의 차이는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선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요. 그러니까 추세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더 떨어지고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는 증상을 보였어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과연 김건희 씨 녹취록이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의 녹취록 자체가 큰 한방이 없었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있다라는 게 또 일부의 관측입니다. 그러면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 효과가 조금 더 천천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녹취를 들은 당일날이나 그 다음날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곱씹어 보지 않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예컨대 뭐 그 미투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뭐 정권을 잡게 되면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뭐 수사를 뭐 하겠다든지 뭐 예컨대 이런 발언들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파장이 늦게 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로 올라간 것은 사실 그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갈등 때문에 좀 분산돼 있던 보수 표가 일정부 윤석열 후보에게 결집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추이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면서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생각 좀 달리 해봐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켜보는 분들이 이제 계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뭐 윤석열 후보의 문제고 이재명 후보는 계속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꺼내드는 카드들이 안 먹히고 있다는 뜻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건 본인이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죠. 지지율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또 전에 지지율은 저희가 많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상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과 언어들로 과도하게 떨어져서 곧 복귀될 거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미세한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뭐 지지율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50일 안 남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갖다 붙여야 됩니다. 자기 쪽으로 확실하게 끌어와서 붙여놔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럴 상황은 이제는 아닌데 뭔가 약간 자신감이 살짝 없는 듯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재명 후보의 말은 그 결론 막판에 가면 결국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다. 별 차이가 없이 끝날 거라는 예측을 한 것 같고요. 지금의 지지율에 크게 본인은 영향받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고 네거티브가 터지면서 네거티브 이슈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출렁거리면 즉 지지율의 출렁거림이 좀 많지만 설을 지나면서 이제 토론회도 한번 있지 않습니까? 토론회와 설을 지나면서 이제 마음을 정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출렁임이 어느 정도 정착하는 양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자질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될 거다라고 하는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네거티브 요소들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 얘기 듣고 또 화가 나셨다가 이쪽 얘기 듣고 화가 나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방황하는 표가 있다고 하면 설을 지나면서 어쨌든 이 표들이 정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이나 능력을 갖춘 분이 누구냐 하는 부분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결국 박빙의 승부가 될 거다. 뭐 계속 뭐 추이를 지켜보면 되는 거겠고요. 그런데 엉뚱하게 또 터져 나온 게 이제 불교계와의 갈등입니다. 정청래 의원을 중간에 놓고 내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불교계를 빨리 설득을 하고 다독여야 되는 건지 지금 그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불교계를 좀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건 분명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직접 가서 사과를 했고 송영길 대표도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세균 전 총리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 저기에 지금 정청래 의원도 함께 있습니다. 가서 108배를 올렸습니다. 사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요. 또 송영길 대표는 지금 뭐 불경 지역 다니면서 사찰마다 가가지고 주지스님들 만나서 또 설득하고 사과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불교계가 마음을 좀 빨리 풀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아까 우리가 리포트에서 봤습니다만 약간 이제 불교계 내에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들이 터지는 것 자체는 민주당한테 상당히 안 좋은 이슈입니다. 정청래 의원도 본인은 반성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다만 저는 아쉬운 것은 정청래 의원이 2회간 얘기를 한 건 조금 아쉬워요. 아마 이제 정청래 의원 입장에 좀 억울함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지만 본인한테 탈당을 요구했다고 하는 부분은 얘기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뭐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분이시겠죠. 그래서 아마 2회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또 다른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회간이니까 6회간 있는 것처럼 있는 거 아니냐 이런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한 거하고 다르죠. 국민의힘의 윤핵관에 빗대어서 이핵관하고 하면은 전혀 다릅니다. 국민의힘이 겪었던 내용이 바로 이쪽으로 이미지가 붙으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지금 뭐 윤핵관은 사실은 이제 선대위에서 예전에 있을 때 그 안에 내부의 갈등의 문제였고 이 문제는 진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와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건 저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그러면 탈당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거냐 하는 부분은 이건 오롯이 저는 정청래 의원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탈당 요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내부 분란로 비춰질 수 있고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도 보면 의원들이 또 입장을 달리해가지고 서로 또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도 나오고 이래서 저는 이건 정청래 의원이 정말 깊이 고민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을지를 선택하게 놔두는 것이 예.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양당 후보는 TV 토론 하자는 데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예. 아직 날짜며 방식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일단 30일, 31일 7시부터 10시 사이 이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방송국에 보낸 거거든요. 이제 방송국이 어떻게 결정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두 날 중에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두 후보들 간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요. 예. 방송국의 편성 일정과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아마 30, 31일 중에 할 것 같고요. 아마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31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건 예. 이제 방송국의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세 개 방송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편성 관련된 부분이나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을 조율해야 돼서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개발사업자 선정 당시 화천대유 측에 5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계좌만 빌려준 거라고 해명했는데 검찰 수사는 녹취록 공개에도 여전히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영학 녹취록 추가 내용이 언론 보도로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4월 김만배 씨가 정 회계사에게 화천대유 법인을 만들 때 들어온 돈도 박영수 전 특검을 통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록을 실마리로 자금 추적에 나선 검찰도 2015년 4월 초 박 전 특검 계좌에서 김 씨 측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입니다. 박 전 특검은 계좌만 빌려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인척으로 알려진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가 김 씨에게 화천대유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돈인데 이들이 자금 거래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부탁해 법인 공식 계좌로 전달만 했다는 겁니다. 김 씨 측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내야 할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이 모자라 빌렸다가 갚은 돈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검찰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보도된 녹취록의 진위도 의문이고 재판에서 검증도 되지 않은 증거를 공개하는 건 방어권 침해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역시 50억 클럽 의혹이나 박 전 특검 딸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 인척 이 씨에게 흘러간 화천대유 자금 100억 원과의 연관성은 아직 뚜렷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확보한 녹취록 내용이 넉 달이 지난 시점에 공개되면서 의구심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에도 정 회계사에게 박 전 특검 딸에게 50억 정도 줄 생각을 하는데 인척 이 씨가 그 돈을 달라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박 전 특검은 아는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은 모두 들여다보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대장동 5인방을 재판에 넘긴 것 외에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검찰로선 부담만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양모 전 검사와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체 여행으로 다녀왔고 체코 대사를 만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체코 대사는 김 씨 일행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운수 PD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 다 무슨 미럴 여행 셋이 같이 간 줄 알아. 아니야. 그거 다 저기 뭐 패키지 여행으로 다 같이 갔어. 그때 여러 명이서 같이 찍고 그 당시에 어디지? 거기 주한 거기 아니야. 거기 어디야? 하여튼 거기 체코인가 체코 대사도 만나고 그랬어. 우리 같이. 체코에 있는 한국 대사도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그랬어. 미럴 여행이 아닌 단체 여행이었다. 함께 여행한 관광객들과 체코 대사도 만났다.
김 씨가 양 전 검사와의 여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김 씨 모녀와 양 전 검사가 체코 여행을 간 시기는 지난 2004년 7월. 김 씨 모친 최 씨는 지난 2013년 검찰 조사에서 해당 유럽 여행 시점이 2004년 7월이라고 답변했고, 당시 검찰이 확보한 출입국 기록에도 최 씨의 체코 출국일은 2004년 7월 8일로 적혀 있습니다. 당시 주체코 대사는 이준희 전 대사로, 이 전 대사는 2002년 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체코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과연 김 씨를 기억할까? 이 전 대사는 체코 대사 재임 시절 단 한 차례 패키지 여행 온 한국 관광객들을 호텔에서 만나 체코 역사를 설명해 준 일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씨와 김 씨 모친 최 모 씨 또 양 전 검사를 기억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원이 20명 정도로 많아서 일일이 기억하진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월간조선 기자였던 조갑재 씨가 여행객으로 왔고 자신이 강연한 내용까지 포함한 기획문을 칼럼으로 남겼다고 소개했습니다. 실제 조 씨는 유럽 여행 프라하 칼 다리 위에서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했고 현재도 해당 칼럼은 조갑재.com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이 칼럼을 올린 시점은 2003년 9월. 내용에서도 조 씨는 초가을에 프라하에 도착했다고 썼습니다. 김 씨 모녀와 양 전 검사가 여행한 시기와는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 씨 역시 김 씨 모녀와 양 전 검사와는 당시 함께 여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 혹시 그때 뭐 그런 일행 중에 그런 없어요. 아닙니다. 없었어요. 예, 보셨던 그런 기억은 내가 기억하지. 이와 관련해 이 전 대사는 대사가 한국 단체 여행객을 직접 만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체코 대사를 만났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 답변을 요청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통화 녹음의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통화 내용 대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의미와 배경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MBC 때는 이거 안 된다라고 네. 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열린공감TV에 대해서는 사생활은 방송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취재 기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화, 다른 사람들만의 대화는 방송하지 말고 네. 이렇게 하고서는 풀어준 게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결정을 했을 때 기준은 공적 인물이고 공적 사안인지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전에 MBC를 상대로 했던 가처분과는 결론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이번 그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한 그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생활 영역, 그러니까 굉장히 뭐 내밀한 가족과 관련해서 공적인 검증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가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예. 또 하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이 양 대화 상대방이 통화에 녹음이 들어갔다면 그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적지만 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의 육성이 들어가면 이게 법 위촉 여부도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 준 그런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관심이 확 갔던 부분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MBC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네. 열린공감TV에 대해서는 그것도 나름대로 국민들이 알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아마 법원이 이번 판결을 내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매체의 특성도 좀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MBC로서는 이 시청자층이 그냥 불특정 다수가 TV를 켜고 그 어떤 우연적인 경우에 이 해당 보도를 접할 수도 있는 특성이 있는데 예. 유튜브 같은 것은 뭐 이를테면 구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노력을 기울여서 그 해당 사이트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유튜브라는 그 매체의 특성상 좀 더 그 허용 범위를 넓혀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당연하게도 다른 법원에서 각각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이 법원은 각자의 양심과 또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상이하게 하급심에서는 결론을 달리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김건희 씨는 공인이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상당한 내용들은 공적 관심사에 속한다라고 이제 법원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이제 또 나올 서울의 소리
이쪽도 그럼 비슷한 내용이 결정될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게 사적 대화를 그냥 몰래 녹음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 법원은 그것과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예. 일단 김건희 씨라는 인물이 대통령 유력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검증 대상인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공적 검증 대상과 관련해서도 사실 방송국에는 편성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보도할지, 어떤 수위로, 어떤 검증의 수위로 이 해당 내용을 다룰지는 방송국 그리고 언론기관의 고유의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상당히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고 헌법상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매우 높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공적 검증의 대상을 비교적 폭넓게 봐야 되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고 또 이 지금 시국이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와 관련해서 알 권리가 상당히 많이 보장돼야 될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 기준으로 한다면 보도의 영역이 좀 확대되는 편이 맞다라고 법원도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MBC가 두 번째 방송에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또 갔으니까 그러면 다시 결정이 맨 처음 걸로 돌아갈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1차 방송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일부 인용이 돼서 크게 분별해서 3가지 사안, 뭐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등과 관련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하나의 기준이 나왔고 두 번째 보도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보도될지는 알 수 없겠으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단일한 기준, 그러니까 공적 검증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MBC가 보도할 것으로 우려된다면 당연하게도 김건희 씨 측이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도를 허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적 자문을 하나 구하자면 YTN처럼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방송사의 경우 어느 쪽의 결정에 맞춰서 방송을 제작할 건가, 아니면 유튜브에 나갈 거 따로, 방송에 나갈 거 따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YTN의 사내 변호사인데 동일한 질의를 받았다면 변호사로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게 마련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언을 드린다면 이 MBC와 또 열린공감 TV 중에 더 강하게 나온 그 MBC를 상대로 내렸던 법원의 결정, 그러니까 사적 그 대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내용은 좀 제하고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다라고 그 자문은 드릴 텐데 법적으로는 사실 이 가처분 사건은 채권자 김건희 그리고 채무자 언론기관 중에 이 언론기관 채무자로 특정된 곳에 대해서만 법률적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테면 국민의힘 측에서 김건희 측이 MBC와 열린공감TV를 제외한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보도에 어떤 제한이 가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MBC 노조도 문제 제기를 여기에 대해서 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 MBC에 힘을 쓸 수 있는 국회 과방위, 문방위 의원들 다들 빨리 모여라. MBC로 가자. 가서는 틀지 마시오. 틀려면 여기 이재명 후보 파일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트시든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MBC 노조 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했고 최근에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보도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압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방송법 위반, 1심에선 실형,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1,0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방송법은 제4조에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관련해서 그 누구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말씀드린 세월호 사건 보도와 관련한 부분도 사실 뭐 공보국, 대변인실 등등에서 통례적으로 해오던 또 관행이라고도 하지만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또 단죄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의 편성권, 보도의 내용을 다룰 권한은 방송국에 있고 이것을 제3자가 특히 유력 제1 야당이 뭔가 압박식으로 비칠 수 있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이 MBC 노조에서 이야기한 측면과 같이 방송법 위반으로 또 문제를 삼을 여지도 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곤란한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신과 형의 갈등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이 선거를 앞두고 이제 시중에 나오게 됐는데 판매 배포 금지해달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각당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기각을 했다는 건 이 책을 이제 판매하는데 전혀 법적 제동을 걸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민주당 측에서 문제를 삼았던 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형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강제 입원을 시도했을 당시에. 그런데 이 사실관계가 정확히 규명됐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론을 좀 유보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기소된 인물들과 관련해서 더 윗선과 관련한 뭐 객관적인 규명이 없다는 게 민주당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책에 무언가 단정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익과 관련한 관련성이 있다고 적시된 부분은 최소한 이 책에서 제외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법원은 대장동과 관련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이재명 후보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못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 이 책 자체의 그 판매를 금지하는 처분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라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장 변호사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언론의 보도의 자유, 또 편성의 자유 같은 건 그래도 상당히 폭넓게 인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런 가처분 신청이 계속 밀려 닥친단 말이죠. 그것은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보도되기 전에 안 된다고 자꾸 막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과연 언론의 자유는 점점 위축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고, 뭐 법원이 이걸 기각시키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경우 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결국 미치게 되나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박빙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런 국면 속에 국민의 알 권리, 국민들이 후보 내지는 후보 배우자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실관계를 통해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권리 보장은 폭넓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서로 법률적인 영역으로 뭔가 숙제를 넘기는 듯한 부분은 정치권에서는 다소 좀 지양해야 되는 태도가 아닌가. 네. 정치가 합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공간인데 뭔가 숙제를 법원에 남기고 법원의 그 결정에 다 따를 수밖에 없게 한다면 이 정치 영역이 또 무의미해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신뢰 조치를 전면 제고하고 이른바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다시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쏘아 올린 데 이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검토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3일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첫 제재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북한은 회의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응해 국방력 강화를 지속할 것을 다시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선결적이고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때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습니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전 선언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중단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 북한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묵고할 수 없는 한계선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2018년 4월 이후로 모라토리엄 준수 그리고 신뢰구축 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대북 제재, 그다음에 대북 적대시 정책을 지속했다라는 게 지금 명분이거든요. 북한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라는 경고를 미국에게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6일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앞둔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일련의 동향을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관계가 악화했던 과거가 아닌
평화의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대화와 외교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이 2018년부터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일 오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립니다. 안보리가 대북 제재나 규탄 성명을 채택할 수 있을지 여부와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최근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신뢰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선언했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단이라는 봉인을 해제할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등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립니다. 안보리는 비확산, 북한 등을 의제로 비공개 회의를 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최근 대북 공동대응을 사실상 추진하지 못했던 안보리가 이번 회의에서는 이전보다 수위를 올려 대북 규탄 성명 채택 방안 등을 논의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대화를 강조해왔던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첫 제재를 발표했고 압박 수단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며 국제적인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안보리 대응의 핵심적인 열쇠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대북 제재 문제에는 중국과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중국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제재는 긴장을 더 격화시킬 뿐이라며 대화와 협상의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中方希望美方展现诚意，拿出实际举措，回应朝方合理安全关切。 그동안 각국의 자제와 대화를 촉구해온 전통적인 대북 기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의 성의를 촉구한 것입니다. 안보리 회의 하루 전 나온 중국의 이런 입장 표명은 안보리 논의가 미국 의도대로 전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일본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쇄국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며 전 세계에서 항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막아도 국내에서 감염이 폭발하는데 이런 조치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이 벨기에 여성은 565일째 일본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폴란드 일본 대사관 앞에는 외국인 혐오를 멈추라는 손팻말도 등장했습니다.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일본 정부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세계 각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유학생과 기업인 등의 일본 입국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씩 막혀 있습니다. 유독 엄격한 입국 규제에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世界に比べてぐーんとビハインドしてるわけですから鎖国的なですね、入国管理規制を含めて、緩めていく 일본 정부는 최근 국비 유학생 87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13戦目で最も厳しい水際対策を講じ、オミクロン株の流入を最小限に抑えつつ国内感染の増加に備える時間を確保してきたと。2月末まで、現在の水際対策の効果を維持することと。 외국인 입국 금지가 감염 예방에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일본 내 감염 상황을 보면 명확합니다. 입국 금지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전국 감염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 4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루 8,000명 넘는 감염자가 나온 도쿄는 코로나 경계 수준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습니다. この水準が継続しますと、1週間後の1月27日の推計値は 4.01 倍の1日あたり約1万8266人と危機的な感染状況となります。 어린이 감염도 급증해 도쿄의 경우 약 10%가 10살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통해 부모로 또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 정부는 아동에 대한 백신 접종 준비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자, 이때가 기억나시죠? 오늘이 2년째 되는 날입니다. 국내 첫 발생 우한 폐렴, 신종 폐렴. 정해진 이름도 사실 없었고
중국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 때죠. 자, 처음 1년과 두 번째 1년 둘로 나눠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누적 확진 사망자입니다. 7만 3천에서 다음 1년에는 결국 70만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는 1200에서 6400. 대신 치명률이 1.75에서 0.9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몇 번의 대유행 사태를 겪다 보니까 확진자는 9배로 크게 늘었고 사망자는 5배로 늘었습니다. 치명률은 그런데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당연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만 100만 명 아래로 막아냈습니다. 물론 인구 5천만 명 이상 나라들입니다. 인구가 적은 나라들은 더 적죠. 특히 주요 20개국 중에서는 한국하고 중국만 100만 명 아래로 눌렀습니다. 아까 중국 보셨죠? 집 바깥에도 못 나오게 하는 그 정도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백신 접종률 우리 2차로 따지면 85%를 막 넘겼습니다. 한 4개 나라 정도만 우리보다 앞서 있지 우리도 2차 접종만 따진다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이 정도 그냥 해냈습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 속도도 최상위권입니다. 이건 뭐 수시로 전해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문제는 있습니다. 백신 조금 더 빨리 확보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건 남아있고 방역 조치를 풀었다가 안 되겠습니다. 다시 강화해야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타이밍 잡는 게 상당히 미흡했다. 물론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더 잘했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백신 접종, 방역 패스 정책을 가져가는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합의를 구해내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혼선, 이것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미흡했던 점들은 이제 이런 게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통계도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중에 폐업을 했다가 다시 도전하겠다고 장려금을 받은 인원을 보면은 30만 7,771건입니다. 자, 아마 이게 소상공인 폐업 숫자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노점상 등 다른 피해자도 상당히 더 있을 겁니다. 자, 올해는 너무 늦지 않게 적절한 추가 지원이 이어져야 하고 당장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 이걸 어떻게든 여기서 막아내야만 합니다.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열흘째, 실종 피해자 가족들이 소방대원들과 함께 처음으로 건물 내부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가족들은 사고 현장이 구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최악의 상황이었다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콘크리트 천장은 무너져 내렸고 철근과 배관, 벽돌이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내부 통로를 지나 반대편에도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벽돌 위에 시멘트를 바르다 대피하면서 작업이 중단된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0일째, 구조 당국과 함께 붕괴 사고 현장을 처음으로 둘러본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적으로는 기둥도 너무 없고 좀 지을 때 양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내부를 살피면서 보니까 모든 막 작업들이 막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가족들은 위험에 노출된 내부 수색 상황도 전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손을 이어잡고 밧줄에 몸을 의지한 채 콘크리트 잔해를 치우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워 크레인만 해체하면 구조가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직접 본 현장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붕괴 피해자분을 혹시 살아 계시다면 그런 걸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바랬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사실 좀 너무 처참하게. 가족들은 소방대원들의 노력에도 현재 역량으론 1년 넘게 작업이 이어질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나설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뭐 전문가나
뭐 장비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국가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는 걸 저도 외치는 거고. 실종 피해자 가족들은 절망스럽지만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며 수색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구조당국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술에 취해 도로 위를 지그재그로 달리다 주차된 차량까지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 시속 130km로 질주하며 위험천만한 도주 행각을 벌였는데 추격전을 목격한 시민들의 도움으로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달립니다. 차가 빼곡히 주차된 비좁은 골목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더니 고개 운전 끝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는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록구 번호동 노상에서 술 마신 상태로 차량을 충돌하고 도망가는 차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적색 신호등에 아랑곳 없이 무섭게 가속 페달을 밟으며 좌회전 우회전 질주하는 차량. 경찰이 앞서가려 하자 중앙선을 넘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도주합니다. 시속 130km의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지던 순간 갑자기 SUV 차량이 도주 차량을 빠르게 뒤쫓더니 가로막기를 시도합니다. 속도를 바꿔가며 어떻게든 따돌려보려 하지만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고 결국 도주 차량은 경찰에 포위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40대 남성 박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국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측정 거부하고요. 최초에 접촉사고 내고 인적사항이나 이걸 남겨야 되는데 남기지 않고 도주했기 때문에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로. 경찰은 박 씨의 도주극을 막아선 SUV 운전자 26살 이모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일단은 그냥 폐기로 잡았던 것 같아요. 폐기로. 음주 의심 운전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주 차량을 직접 막아선 시민들. 경찰을 도와 검거에 앞장선 시민들 덕분에 위험천만한 음주 도주극은 큰 사고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여중생이 또래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가해자들을 고소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가해자들이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생중계하듯 다른 사람에게 영상통화까지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올해 초 중학교를 졸업한 16살 A양. 귀와 턱에 시커먼 멍이 들었고 허벅지에도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A양은 지난 18일 새벽 동갑내기 6명에게 모텔로 끌려가 3시간 동안 폭행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명치를 때리고 왼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또 뺨을 때리고 머리도 계속 때리고 이제 턱 쪽에도 주먹으로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A양의 옷을 강제로 벗도록 해 수치심을 주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영상통화까지 했다는 겁니다. 통을 걸거나 영상을 찍으면서 저의 이제 막 몸 벗은 것도 찍고 그래서 애한테 보내고 애 막는다고 애 영통에 걸고 있던 애들도 저 꽂고. A양에 따르면 폭행 이유는 A양 행방을 수소문하던 A양 가족이 가해자 중 한 명과 통화하다가 여중생들이 모텔에 머무는 사실을 알고 모텔 측에 알렸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은 모텔에서 쫓겨나게 되자 피해 여중생을 찾아내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A양은 가해자 가운데는 생전 처음 보는 또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양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경남 김해에서도 또래를 집단 폭행한 여중생 2명과 성인 남성 1명이 구속되는 등 청소년 사이 폭행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의사 처방에 필요한 의약품 성분에 유해물질까지 들어가 있는 사탕을 밀반입해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정력사탕이라며 성인용품점 등에서 판매했을 뿐 아니라 집중력을 높여준다며 수험생을 상대로도 판매하려고 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정력 캔디라고 팔린 사탕입니다. 분석 결과 시알리스 주 원료인 타다라필과 유사한 데메틸 타다라필이 나왔습니다. 해당 성분은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두통이나 근육통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어서 의사 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해당 사탕을 수입해 유통했습니다. 식약처에 적발되면서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일부 성분과 색상을 바꾼 사탕 제조를 의뢰해 마하캔디라는 이름으로 다시 팔았습니다. 보통 사탕인 것처럼 속여 정상 통관 절차를 거쳤습니다. 뒷면을 보면 일반 사탕에 들어있는 성분은 표시돼 있지만 불법 성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A씨 등은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메탄올이나 부탄 같은 유해 물질이 나오고도 없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수험생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마치 몸에 좋은 식품인 것처럼 정력사탕, 열공사탕으로 광고하면서 온라인 및 성인용품점, 부동산, 골프샵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밀반입량이 17만여 개로 시가 20억 원 상당입니다. 업자 A씨 등 2명은 현재 관세법과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관은 A씨 등이 보관 중이던 불법 사탕 4만 5천 개를 압수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내일 저녁 몰도바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둔 모의고사이자 선수들에게는 태극마크를 계속 달 수 있을지 생존의 시험대기도 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내파 위주로 꾸려진 벤투호는 지난 주말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무려 5골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월드컵의 해 새해 첫 A매치를 화끈하게 연 겁니다. 엿새 만에 다시 실전, 이번엔 몰도바입니다. 몰도바는 피파 랭킹 181위로 33위인 우리보다 한참 아래고 월드컵 본선 경험도 없습니다. 벤투 감독은 다양한 선수를 활용해 특유의 빌드업 축구를 갈고 닦을 계획입니다. The idea is try to make better than we did in the first game. 곧장 레바논, 시리아와 월드컵 최종 예선 2경기가 이어지는데 황의조와 김민재, 이재성 등 붙박이 유럽파가 합류를 예약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도 회복 상태에 따라 막차를 탈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선수단에서 적어도 6명은 귀국길에 올라야 합니다. 선수들이 몰도바전 의지를 불태우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골도 넣고 되게 좋은 많은 장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제 자리에서 일단 계속 버티고 이렇게 하는 게 본전인 것 같아요. 잔인한 생존 경쟁 속에서도 선수들 숙소 분위기는 장난기 가득 웃음 만발입니다. 개인기를 한번 볼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오. 타조 할까요? 경기장 안에선 빌드업 축구 철학을 공유하고 밖에선 끈끈한 유대 관계를 쌓으며 벤투호가 카타르 월드컵에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이제 각 부문별로 세세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6192님, 재원 조달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정책 발표를 할 때 재원 조달 방법도 제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일본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 규제를 하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빅마마님, 가족들은 입국 허가 해줘야 하지 않나요? 저도 아이가 일본에 있는데 생리별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